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경선 대진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전 대표의 일강구도에 다른 후보들의 고심이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국내임에선 뚜렷한 강자 없이 출마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선 룰이 정해졌습니다. 깜짝 출사표를 던진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오늘 출마 선언 예정인 나경원 의원 차례로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엔 정치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정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샵 9730 문자 메시지로 의견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11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정세배 기자 함께합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관저를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에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오전에 이 시간으로는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렸으니까 날짜로는 딱 일주일 만이고요. 어제부터 이 관저 앞에서는 이삿짐 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이 좀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 입주한 게 2022년 11월이니까 2년 5개월여 만에 이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이 주말 전 평일인데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 이제 서울 서초동이거든요. 이게 네. 항상 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다소 좀 늦은 오후 시간대에 이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 수석급 참모진들이 관저를 찾아서 배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와는 달리 아파트로 옮겨간다는 점이 특징인데 경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한 6달 정도는 이제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도 뭐 향후 경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호 전담팀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에서 60명 규모로 운영될 전망인데 오늘은 퇴거 당일이기 때문에 경호관들이 좀 추가 투입될 걸로 알려졌고, 네. 경찰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동할 때 뭐 교통 통제라든지 앞으로도 뭐 사저 주변 경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이 11마리나 있습니다. 이게 네. 함께 이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아파트에서 이거 키우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서초동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향후 단독주택으로 뭐 사저를 옮기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을 이제 사저로 옮기게 되면 내란 혐의 재판 등에도 계속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전직 대통령의 준한 경호를 받게 됩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인데 이재명 전 대표 어제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어제는 좀 특이하게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이 전 대표 개인으로서는 뭐 2017년, 2022년에 이어서 세 번째 이제 대권 도전이고요. 그렇죠. 영상 제목이 뭐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영상이 이제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로 시작합니다. 이게 결국 이번 대선이 뭐 비상계엄 여파로 열리기 때문에 이런 조기 대선에서 본인이 이제 내란 극복을 이끌고 있다 이 점을 부각하면서 국민의힘 주자들과는 좀 차별화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K 이니셔티브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네. 경제 성장, 뭐 생명 중시, 국익 우선 외교 이렇게 3대 목표도 함께 제시했는데, 이 첫 목표가 경제 성장이라는 점에서 이 본인 공략 포인트는 중도층이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했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뭐 먹사니즘이라든지 잘사니즘 이런 본인의 실용주의 노선 또 이런 정책 추진을 강조했는데, 이 전 대표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본격적인 비전 발표를 열고 직접 뭐 취재진 앞에서 대선 포부도 설명하고 공식 대선 슬로건도 공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은 나경원 의원도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었는데 곧바로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미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한 전 대표도 이제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다 이렇게 좀 보수 즉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과는 좀 차별화를 했고요. 또 자유주의, 법치주의 지키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책 구상으로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 이런 구상을 제시했고 네. 과거에는 보통 5년 단위 경제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일각 정치권에서 지금 많이 언급이 되는 개헌론 관련해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양원제를 약속하면서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이제 시작과 끝을 맞추자. 그러려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이제 총선과 동시에 실시해야 하니까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도 오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대선에 출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여론의 흐름도 알아보죠. 어제 나온 여론조사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여론조사인데 이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하고 주말 이후인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대선 구도 인식과 관련한 질문인데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48%가 나왔고 반면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은 37%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또 차기 대통령 적합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32%를 받았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여권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 7%,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5%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33%로 이건 좀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고요. 네. 민주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이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24.9%였고 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원 소식도 좀 알아보죠.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데는 준비 운영기구인 조직위와 주무부처이자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의 허위 보고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네, 벌써 이 잼버리가 있었던 게 2년이 다 돼가는데 감사원이 감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고요. 네. 당시 좀 기억나실 텐데 이 폭염 대비한 물자나 시설도 부족했고 화장실 위생 불량이라든지 또 부지가 침수되는 이런 점에서 참가자들 불편이 이어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참가자들이 조기 철수하기도 했는데 네. 감사원은 일단 이 대회 준비와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죠. 이 사무총장의 전문성이 부족했던 여가부의 퇴직 공무원이 선임된 점을 지적을 했고 아하. 또 국제 행사 경험이 있는 직원 비율도 구체적으로는 159명 중에 10명, 6.3%에 그쳤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여가부의 시설 설치 일정을 조직위가 실제보다 빠르게 보고하거나 또는 설치가 안 됐는데도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또 네. 조직위의 이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무회의에 이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여가부가 결정적으로 국무회의에 허위 보고를 하는 바람에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당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조직위로부터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런 게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됐다 이렇게 허위 보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좀 보완 대책을 마련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날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잼버리 지원단의 이제 주축인 사무관 자리에 여가부 직원은 한 명도 배치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자체 파견 인력으로만 채웠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뭐 현장 점검도 6차례 있었는데 네. 2차례는 뭐 계획도 없이 점검이 이뤄졌고 뭐 3차례, 4차례나 야영장 내부도 들어가지 않고 뭐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뭐 다른 기관들 책임도 있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 좀 개최 계획서 작성을 소홀히 한 점이 나타났고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 매입을 위해서 농지 관리 기금이 투입되는 이걸 용도외로 사용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이제 제재를 요구한 뭐 전현직 공무원 민간업자는 총 15명인데 이 가운데 검찰에 수사 요청이 되거나 수사 참고 자료 송부한 관련자도 각각 4명, 2명 이렇게 나타나고요. 감사원은 또 여가부와 전북도에도 기관 차원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나라 밖 소식도 좀 알아보겠는데 좀 짧게 네.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폭탄에 맞대응 카드로 할리우드 영화 수입 축소를 내밀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투자하시는 분들 요새 밤잠을 좀 많이 설치실 텐데 이 중국 측에서는 이 중국 관객의 미국 영화에 대한 호감도를 더욱 낮출 것이다. 결국 이렇게 결부를 시켰어요, 2개를.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쿼터제로 좀 시장이 운영이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신작 수입 영화가 거의 100편 가까이 개봉이 돼서 정말 많이 개봉됐는데 네. 뭐 이 가운데 뭐 할리우드 영화가 9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뭐 그동안 뭐 타이타닉이라든지 아바타 이런 뭐 블록버스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성공을 거두긴 했는데 다만 이게 최근에는 좀 이런 인기가 시들하다고 해요. 할리우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이게 중국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할리우드라는 점에서 되게 이목을 끌 수 있는 보복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총력전에 좀 나선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세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5월 중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봄볕도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이 23도, 대전과 전주 24도, 춘천과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여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경기 북서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일부 충북과 경북 서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에도 벚꽃이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한껏 꽃 구경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주말 동안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10에서 최대 80mm 이상, 남부지방은 10에서 50,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또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모레 아침부터는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9.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은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다부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대간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사원분기점에서 송내 사이와 안현분기점에서 도리분기점 부근, 다시 수리터널에서 안양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하기분기점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램프 구간 2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평촌나들목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수리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밖에 서울 여의도에서는 봄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 때문에 여의서로가 서강대교 남단교차로에서 의원회관 사거리 사이가 전면 통제되고 있는 만큼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얼마 전 깜짝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희가 깜짝 출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뭐 줄곧 호남에서 또 도지사 출마하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고 또 호남에서 쭉 그 뒤로도 이렇게 낙선한 뒤에도 여전히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호남에서 계속 출마한 것은 95년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잠깐의 외도를 빼고는 거의 30여 년 동안 2025년 지금 2025년 30년 동안 호남에서 출마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바닥을 기면서 항상 자전거 타고 마을에 가면서 자고 네. 이장집에서 밥 얻어먹고 바닥을 기면서부터 뭔가 일반 정치인들이 느끼지 못한 많은 걸 느꼈고 2016년도에 당대표가 되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내가 한번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2016년 당대표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했습니다. 하셨던 거군요. 그래서 누구처럼 그런 것들을 계속 밖으로 드러내고 티를 내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려왔고 지금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묻겠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네, 저도 바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크게 변했습니다. 제가 58년생인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소득의 100불 이하일 때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2만 불, 3만 불을 넘어서 이제 4만 불에 육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제가 사회생활을 막 할 때의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의 시스템, 특히 경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일 크게 변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국가의 목표가 수정이 된다는 겁니다. 후진국 때는 중진국, 중진국 때는 선진국이 목표였지만 이제 198개 나라 중에서 12국가가 됐고 군사력 5위에 수출 7위 국가라고 한다면 이제는 초강대국, 선진국에서 초강대국을 목표로 해가지고 G5 세계 5위 경제 대국이 돼야 되고 그러려고 한다 그런다면 일본하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정도가 우리 경쟁 상대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봐왔었던 정치가 크게 변해야만이 경제 시스템도 패러다임도 바뀌게 되고 국가 경영 시스템도 바뀌게 되고 그밖에 다른 여러 분야가 크게 바뀌려고 한다면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자세부터 저는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리더십 갖고 이끌어져 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규모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계시고 이 전문가들의 역량을 있는 대로 끌어내서 그걸 폭발시키려고 한다 그런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팍 줄어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청와대나 옛날 청와대나 대통령실의 직원 숫자를 저 같으면 10분의 1로 줄이겠어요. 그 대신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계시는 이 각 부처의 장관이 비서입니다. 장관이 수석 비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장관 밑에 차관과 수백 명의 고시 합격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밑에 산하 공무원들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들을 총동원을 시켜서 하려고 한다면 그분들하고 일을 하고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하는 자세. 한마디로 해서 대통령의 권한, 권위, 과거에 있었던 비밀주의 그리고 마치 모든 걸 다 거머쥐고 있는 제왕 같은 생각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고 저는 아래로부터 지금까지 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나섰습니다. 지금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정현 후보가 왜 적임자인지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비서를 85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당으로 잘 밑으로 들어가서 간사병부터 19계단을 간사병, 간사을, 간사갑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저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역대 모든 국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좀 경쟁력 있다 생각하고 특히 모두가 피하는 37년 동안 민주당이 싹쓸이해온 지역에서만 30여 년을 주로 출마를 해온 그러한 어떤 도전 정신,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국민들을 갖다가 모시는 그런 정신 자세, 이게 몸에 밴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저는 청와대 수석을 2번을 지내고 네, 최고위원 그러셨죠. 2번의 당대표를 지낼 정도로 국정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처럼 나를 내려놓고 가장 최고의 권력을 내려놓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직 의원도 아니시고 당내 직책도 없는 걸로 아는데 1차 컷오프에서 생존 가능성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정말 한번 이번에도 정권을 다시 잡아보겠다, 정권을 재창출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을 뽑아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저 이날이 이때까지 해왔던 수직적인 리더십, 이런 부분에 또 익숙한 그런 리더십, 국민들하고는 괴리가 먼 그러한 리더들을 뽑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당대표를 출마를 해갖고 호남 출신으로서 헌정 이래 최초로 이렇게 됐을 때가 어떤 누구도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당시에 대표가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정성 있는 호소를 했고 그때 많은 국민들이 저에게 표를 줘가지고 아주 압도적으로 2위하고 압도적으로 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출마 선언문을 보면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개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개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당신 한번 해먹고 나 한번 해먹고 하는 식의 단임으로 해가지고 네. 금방 삼김이 끝나면 같이 끝날 줄 알았던 87 개헌 체제가 무려 38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만들어놓은 헌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있어서 사실 이 말하자면 60체제 헌법 하에서는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불행했어요. 그런데 또 특징이 뭐냐면 앞선 대통령보다 그다음 대통령이 더 불행하고 그다음 대통령은 더 불행하고, 그래서 갈수록 이런 계속해서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헌법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개헌한다고 했어요. 3당 합당할 때 가장 큰 게 개헌이었었잖아요. 네. 개헌한다 그래놓고 일단 나는 다 하고 너부터 또 그다음에 되면 나는 다 하고 또 그다음에부터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니까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헌을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 왜 임기를 단축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해년마다 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가 3년 뒤거든요. 그러면 그때하고 시점을 맞추면 4년 중임으로 이 개헌을 바꾸게 되면 이제 주기가 맞아요. 그래서 매년 선거를 치르는 그런 것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년 이내에 저는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권한을 축소를 해야 되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9차례 개헌의 거의 모든 특징은 뭐였냐면 대통령, 집권하고 있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개헌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대통령이 바뀌면 또 개헌 얘기 나와요. 왜냐하면 그 양반 취향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니면 국회 다수당 취향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수당이 무너지면 또 개헌해야 돼요. 왜? 그 사람 그 다수당의 의지가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정 이래 최초로, 아니 헌정하기도 전에 재헌 국회부터 다 합하자면 우리가 국민이 빠져 있었어요. 이 투표만 했을 뿐이지 이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국민이 이제는 국민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 대통령하고 국회거든요. 이 국회와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청원을 하는 거예요. 네. 국회는 20만 명, 대통령 할 때는 5만 명이면 가능하는데 저는 1000만인 국민 서명을 하고 서명을 해갖고 국회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한테 하든 국회한테 하든 국민이 청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는 헌정회라고 하는 전직 국회의원들 모임에서 이미 전직 총리들이나 국회의장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도움을 받아 안을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관철되도록 한다고 한다면 국민헌법이고,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이렇게 청원을 해서 만들어놓은 헌법 함부로 손을 못 대고, 그러면 헌정의 안정,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헌법을 해야 되고 3년 이내에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개헌을 반대한 사람은 진짜 이런 불행한 정권들을 계속 이어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국가나 국민에 대한 있다는 개념과 관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개헌이 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 어떻게 돌파하실 거냐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국민청원 이 부분으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군요. 국민들이 청원을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2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는 거죠. 처음으로 말하자면 헌법 1조를 실행하는 거예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고 그 권력의 정점인 헌법의 권력 구조라든가 또 지방 분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 국민들이 요구하면은 그거 거절할 말하자면 집단은 없을 겁니다. 대표님은 처음으로 호남 출신으로 보수정당 대표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호남으로부터의 혁명, 아래로부터의 혁명 이런 얘기도 출마 선언문에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100분의 1,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의 한쪽 지역을 포기를 하고 전국 정당을 포기한다는 것은 일단은 정당 정치 차원에서나 국가 운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저는 현상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호남 같은 경우는 37년째 지금 특정 정당이 싹쓸이를 해오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 이것은 완전히 정치가 왜곡이 되고 국민이 뜻이 완전히 왜곡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 출신으로서 보수 정당에서 95년 광주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전남도지사까지 7번 선거를 해서 5번 떨어지고 2번 됐습니다. 저는 호남을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호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을 변화시키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 구석구석에 대해서 솔직히 민주당 어떤 누구보다도 저는 호남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내가 헌정 이래 처음으로 선출직으로 보수 정당의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당대표가 됐듯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혁명이고 그 자체가 저는 시민혁명이고 그 자체가 호남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닥에서부터 제가 기면서 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게 만약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준다고 한다면 국민 통합, 국민 화합, 통합과 화합을 통한 어떤 에너지, 국민 에너지의 폭발.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G5에 들어갈 수 있는 국민소득 7만 원에서 10만 불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우리가 목표를 충분히 저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른 후보들과 다른 제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호남의 민심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지난번 4.2 재보궐선거를 보면 담양구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눌렀어요. 이런 걸 보면 호남의 민심, 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좀 부상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호남에서 정치를 계속 해온 보수 정당의 제 시각으로 보면은 그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공천 신청을 하려다가 안 된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민주당에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갖고 공천을 하나니까 못 받으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국민의힘 정도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건 저는 변화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앞에 있었던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영광하고 곡성에서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참 기가 막힌 걸 겪었습니다. 그 당 지도부들이 총동원되고 와서 지원을 했어요. 같은 식구들끼리 와서 그 내온 총 지휘자가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였어요. 이재명 대표는 경북 안동 분이시고 또 조국 분은 경남 분이십니다. 민주당의 가장 텃밭이고 민주당의 가장 근본이고 근간이고 민주당의 가장 기반인 호남에 호남 출신 당대표가 없습니다. 호남 출신 당대표만 없느냐. 국회의장감 당대표에 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고위원 7명 도전자 중에서 호남 출신 1명 나오는데 6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봐서도 김경수 씨나 또는 김두관 전 의원님이나 아니면은 거론됐었던 김부겸 전 총리님이나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나 거론된 모든 사람들은 다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가장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에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는 그래도 호남의 정치인들이 상당히 거물들이 많았고 거목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광주 국회의원 8명 중에 7명이 초선입니다. 나머지 1명은 재선입니다. 22대 때. 21대 때도 똑같이 8명 중에 7명이 초선이고 또 1명이 초선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현상, 대선 후보 하나도 내지를 못하고 있는 이게 바로 37년 동안 왜곡된 민주주의, 왜곡된 이 말하자면 광주 전남 호남의 민주당의 정책이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지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 여의도에 떠도는 괴담이 하나 있어요. 민주당 주변에서 떠도는 괴담. 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 출신 필패론이란 말이 자기들 내부에서 호남 출신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필패한다는 거예요. 선거에 질 것 같은 후보를 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시의원, 군의원 하나도 제대로 못 해왔으니 대통령감이 아예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주 이걸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 그런 민주당 논리로 한다 그런다면 호남 씨는 대통령 씨가 될 수 없는 씨라는 얘기 아니냐. 이보다 더한 호남 차별이 어디 있느냐. 나는 민주당 내 대선 후보 호남 출신이 없다는 게 대단히 유감입니다. 네. 대표님은 보수당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 정도로 본다 그런다면 국민의힘은 바뀔 수가 없고 지금 같은 이러한 정말 국민을 실망시킨 정치가 계속 될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하나부터 10까지 행태는 60년대, 2000년대도 아니고 90년대도 아니고 저는 60년대 공화당의 조직, 공화당의 행태, 공화당의 목표, 공화당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 거기서 한 발자국도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 자체도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자세는 일단 국민들에게 있어서의 다가가고 낮은 자세로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이렇게 2030 MZ세대 또는 3040 세대가 국민의 절반에 가깝게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들 내부에서 이들 세대에서 지도자를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싹이 있는 것도 걷어차서 내쫓아버릴 정도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돈 있는 사람 위주의 이러한 정치들이 계속되고 있고 전혀 국민을 들여다볼 새가 없고 아직도 여전히 수직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국그릇 안에 건더기가 상해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국물을 조금 30% 따랐다 40% 따랐다 50%나 갈았다 라고 해가지고 배탈이 안 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심각하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역사에서 다른 정권들도 그래 왔었습니다. 한 번 정도 이 정도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국그릇을 통째로 갈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각오를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밖에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아끼는 세력들이 한 번 정도는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을 진단을 해가지고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지 올바른 해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은 안 했다니까요. 제가 2016년도에 당대표를 나가라 그래도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 7번의 당대표, 7번의 권한대행, 7번의 비대위가 구성이 됐었지만은 단 한 번도 저 같은 호남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 저를 불러다가 자문을 구하고 한번 물어본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호남 출신을 강조를 하고 계신데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행 차출론이 나옵니다. 호남 출신이시죠. 한덕수 대행의 출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적절하다 안 하다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누구나가 다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마할 자유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 요건에서의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정말 저는 별로 그분의 의지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었고 아예 논외로 저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와의 통화를 보고 이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정치 40년을 해온 정치 감각으로 그냥 이건 예사롭지 않은 거다. 이것은 외교를 넘은
정치적인 외교를 넘은 저는 정치적인 그러한 어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출마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다라고 강한 부정이 아니라 지금 고민 중이다라고 답변한 그 답변 내용도 그렇고 이것은 다분하게 제가 좀 지나친 추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약속어법, 이건 약속 대화 격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그 동안에 사실 전혀 이렇게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상당의 여론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못 받아들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상대 당의 후보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선거를 치르고 나가서 떨어진 경력을 쌓는 게 아니라 정권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저는 파격적인 그러한 예외 조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말하자면 경선을 통해서 당선됐다가 정몽준하고 이런 식으로 단일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반갑습니다. 저는 전통 장례 명장 1호 유재철입니다. 2006년에 최규하 대통령 장례를 시작으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2015년에 김영삼 대통령, 2021년에 노태우 대통령 장례까지 진행하면서 대통령의 염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2002년도에 미국하고 일본을 가서 장례 문화를 연구하게 되었죠. 일본에는 떠나기 전날 밤에 통야라는 의식이 있더라고요. 고인이 어떻게 사셨고 이 마을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그런 덕담을 주고받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관을 열고 이렇게 비응이라는 의식을 진행하더라고요. 우리 한국말로 옮기면 접견 서비스가 되는데 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가까우신 분들이 고인을 위한 추모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막 참 유머러스하게 진행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보면 외국 장례식의 주인공은 고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현재는 상주나 조문객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있는데 타인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떠나가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마치 5월처럼 따뜻하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25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3도, 대전과 전주 24도, 춘천과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겠는데요.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일부 충북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울에도 벚꽃이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벚꽃 구경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겠는데요. 주말 동안에 전국에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며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대
최대 80mm 이상, 남부지방에 최대 50, 중부지방에는 최대 20mm 정도인데요.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대 양당 대선 주자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출마 선언 영상. 인상적인 부분을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일단 뭐 영상으로 한 거가 가장 화제죠. 왜냐하면 영상으로 한 사람이 있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처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은 이제 사과시를 해요. 그리고 어떤 장소 같은 거에 꼭 의미를 부여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영상으로 했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사과시를 할 필요도 없다. 예. 민주당은 사실상 이제 이재명이 유력하다. 뭐 이렇게 좀 자신감을 보인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뭐 잘산이든 먹산이든 뭐 이 얘기를 할 거는 우리가 예측이 된 거고 누군가와 비교를 하거나 비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누군가는 메가더 동상 앞에서 누군가는 박정희 생가 앞에서 누군가는 이순신 장군상 동상 앞에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뭐 서태지를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또 이제 연출이라 그런 게 이제 하얀색 옷을 입어서 당 색깔을 빼고 이미 눈은 이미 당내 경선이 아니라 본선으로 가 있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복장도 되게 캐주얼했어요. 캐주얼했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영상이 그리고 따뜻해요. 그러니까 웜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옷 색깔도 이제 베이지색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일반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좀 많이 눈이 멀리 나가 있구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뭐 제가 보기에 뭐 진짜 대한민국 뭐 잘산이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말장난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 정부 주도 성장 이게 저는 문제라 봐요.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했는데 이게 저는 아류가 아닌가. 항상 그 민간 시장의 활력 이런 창의나 혁신 이런 걸로 이게 성장이 되는 거지. 요즘 이게 어느 시대에 우리 옛날에 뭐 개발 독재 시대처럼 정부가 성장을 주도한다. 또는 이게 소득 올려주면 성장이 자연스레 따라온다. 이거는 전부 그 말이 안 되는 뭐 저는 어제 그 정책을 보고 너무 이제 그 구시대적인 오히려 지금하고 안 맞는 이런 게 그 정책이 나왔다고 봅니다. 첫 국정 목표가 경제 성장이었는데 그 부분을 정부 주도 성장으로 이제 서정욱 변호사는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저는 뭐 이제 옛날만큼 이게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든지 어떤 경제 고도화라든지 그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박정희 대통령만 꼭 국가 주도로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IT 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뚫는다든지 이렇게 재발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한 20년, 30년 지금 먹고 사는 어떤 기반이 된 거잖아요. 그때 나왔던 기업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지금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K 엔비디아 뭐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가 좀 주도를 해야 되고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한 거를 우리가 윤석열 정부 3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뭐 지금 뭐 감세한다라고 했는데 민간이 주도하기는커녕 지금 경기 침체만 내고 내수는 다 죽고 수출까지 어려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국가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미국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나가 저렇게 오락가락하면은 경제가 박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준 것 같아요. 외교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하겠다. 이제 전통적인 우리 동맹 관계도 있고 하지만 외교 부분에서 국익을 최우선하겠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거는 이제 당연한 이야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게 그 두 가지 점에서 옛날에 이미 그 싱하이밍 대사 앞에서 계속 그 훈계 듣듯이 그러면서 그 중국이든 대만이든 그냥 쇠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탄핵 발의 사유 1차 때 이미 그 미국 일본 중시하는 그 외교 있잖아요. 네. 이걸 이게 탄핵 사유로 삼았었거든요. 지금 와서는 이게 뭐 국익 중심 어떻게 해도 또는 이게 뭐 한미 동맹 어쩌고 해도 이미 그 본심이에요. 한 두 번 정도 확실히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인정할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김준일 평론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예. 거기에 이제 맥락이 그러니까요. 예. 그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베베 꼬여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부터 가치 동맹 윤석열 정부 때 얘기를 하고 바이든 한미 동맹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부터 동맹을 존중하는 게 1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이미 세계 국제 경제는 국제 사회는 국제 관계는 완전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럼 미국이 그러면 관세 물라고 하면 다 물어야 됩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는 미국하고의 교역량이 줄어들면 그거를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제3세계랑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실용주의 외교 노선 그거는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해졌다.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다른 대선 후보들도 좀 하셨으면 정파에 상관없이 지금은 한미동맹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를 다변화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외교를 좀 재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선 후보들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차피 대선은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벽을 넘을 이변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가 없죠.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예측컨대 김부겸 총리는 이제 불출마를 했고 네. 김경수 지사는 나올 걸로 보고 그다음에 김영록 지사도 불출마했죠. 아마 이제 그 김동연 그다음에 김경수 두 명이 얼마 정도 딸까? 자 민주당 패널들 쭉 이야기해 보면 아마 다 합쳐서 그 15%가 넘지 어렵지 않을까. 제 느낌에는 이게 한 85에서 90 사이에 이재명 대표 이게 지지율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따라서 그 이변 없을 거로 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을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은 본인의 경쟁자가 이재명이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친명계에서도 누군가가 이제 하려고 할 테고. 근데 본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커나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방식이에요. 2017년에 문재인 후보랑 경선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되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체급을 키워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이후의 리더십과 어떤 정치력은 본인이 보여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전략은 일단은 이재명의 맞상대는 김동연이다. 이거를 이번에 각인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어쨌든 내년에 6월에 경기지사 재선할 거 아닙니까? 그럼 타임라인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대통령 개헌을 해서 어떻게 이제 임기가 조정될지를 알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경기도지사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준비를 하겠죠. 김부겸 전 총리 왜 불출마했을까요? 뭐 새가 안 되니까 나가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뭐 국민의힘에도 원래는 한 15룡 20룡 하다가 지지율이 안 노니까 정치는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지율이 안 놀고 그래서 이제 불출마하면서 아마 김경수 지사 쪽으로 친문이 약간 결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나올 걸로 서정욱 변호사는 보는데 지금 고심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왜 예. 그런다고 보세요? 전략적 고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빨리 하는 것보다 조금 내가 이제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고 이제 그거를 좀 잘 정비해서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친문 쪽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보다는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편없이 적게 받으면은 정치적 타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부겸 총리도 좀 고심을 했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차기를 보는 거죠.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될 거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은 다만 이제 이거를 저는 궁금한 게 소위 말해서 착한 2등 전략을 할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얘기했던 착한 2등 전략을 할지 아니면은 이재명과 각을 세울지 좀 이게 좀 궁금한데 저는 착한 2등 쪽에 좀 더 좀 방점이 찍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을 세우기보다는 예. 동의하세요? 뭐 저도 이게 옛날에 저 김문수 지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할 때요. 그때 제가 처음 착한 2등 전략을 첫 제안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012년에 이번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이 그 너무 뭐 최태민 목사나 박근혜 대통령 너무 공개하지 말고 아름답게 2등하면 다음이 있다 이런데 그게 안 돼요. 막 그냥 가면서 최태민 목사하고 의혹부터 이게 착한 2등 전략이 전략상으로는 맞는데 막상 경선하다 보면 치열해지고 감정이 막 이러다 보면요 공격이 그냥 갑니다. 김경수라도 이게 전략은 그게 맞지만 근데 막 경선하다 보면 서로 이게 치열한 공격 또 이게 이러면 이게 도를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 쉽지는 않은 전략이에요. 아하, 또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민주당 주말까지 경선 룰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명계는 완전 개방형의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 방식을 주장을 하는데 어제도 결정을 못했어요. 예.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하려면은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시간이 하루하루 더 지나갈수록 이제 불가론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만 더 많이 나올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이거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고 쉽지 않죠. 사실은 이제 그러면 다른 당하고 조율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가 조국혁신당에서 원탁회의에서 나온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 예, 얘기도 야권 있고.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도 얘기 있고 뭐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아예 100% 지금 뭐 온라인 투표로 하는 얘기까지 뭐 나올 정도면은 그 중간 정도에서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권 통합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시간도 워낙 적고요. 이번에는 워낙 짧아요. 경선이 2, 3주. 그래서 룰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그 1등 후보가 룰을 바꿀 이유도 없잖아요. 지금처럼 감옥에 무난하게 1등 하는데 굳이 뭐 혼란을 자초할 필요 없으니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그대로 기존 룰대로 거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기탁금은 민주당 4억씩이나 된다고 그래요. 이건 한번 내면 되찾을 수는 없는 거죠? 예. 저번에도 4억 원 얘기가 있어서 조금 이게 민주당에서 그 후보들이 굉장히 볼멘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깎아준다, 내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4억 원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정말 근데 다 쓸까 이 돈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웬만한 사람 나오지 말라라고 조금 커트라인 높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건 좀 약간 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4억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생각 듭니다. 예. 저도 이게 국민의힘 한 3억 되는데 근데 단계별로 내요. 아하. 예를 들어 이게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 떨어져 버리면 한 3천만 원 내고 그러니까요. 또 통과되면 좀 더 내고 이게 합리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요. 물론 이제 아무나 노는 걸 막아야 될 이런 필요는 있는데 이걸 꼭 돈으로 막아야 됩니까? 제 말은 그럼 돈 없는 사람, 3, 4억 없는 사람 우리나라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출마도 못 하잖아요. 금권 정치 돈 없으면 출마도 못하게. 제 말은 아무리 많이 노는 걸 막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해도 이걸 돈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당이 다 공영제잖아 선거도요. 따라서 이게 어느 득표 이상 받으면 돈을 돌려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선거는 15% 받으면 그렇죠. 다 돌려주고 10% 50 돌려주잖아요. 네. 이건 안 돌려주거든요. 제 말은 이것도 몇 프로 이상 받으면 당비로 돌려주는 이런 이제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 봐요.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경선 흥행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예, 뭐 저도 흥미진진하게 예, 뭐 보고 있고요. 뭐 20용 얘기까지 뭐 13용, 15용, 18용, 20용 얘기까지 나왔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용, 뭐 11용 정도로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김태현 지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다 불출마 선언을 했고 한동훈 대표 어제 이제 출마 네. 선언하고 되게 이제 흥미롭게 봤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좀 팍 터지게 싸우면은 도움은 되겠다.
약간은 도움은 되겠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 계엄, 내란 이거에 대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느냐, 국민들의 중도층의 부정적 인식을,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예. 후보들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1차에서 4강으로 컷오프 시켜버렸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옛날에는 8강, 4강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4강 중에 1등하면 바로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에 여론으로 4명을 추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50%가 안 넘으면 2명이 또 결선 투표처럼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룰이. 그 점에서 이제 그 제 주위에도 처음에 그 4강까지 들어가기 어렵다. 4강까지 들어가려면 이게 그 김문수, 오세훈, 원희룡, 예를 들어 이제 원희룡이 아니고 한동훈, 그 홍준표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출마를 포기한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김태흠 지사든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10명까지 지금 주는 상태고, 따라서 뭐 아마 룰이 바뀌면서 숫자는 상당히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선언 얘기도 하셨는데 좀 인상적으로 보신 장면은 뭔가요? 이재명을 9번 얘기했더라고요. 예, 이재명이란 단어를.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 40분 정도 얘기했으니까 조금 길다라는 생각은 하나는 했고, 좀 더 압축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싶은 말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서태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에 비대위원장 맡으면서도 그때 서태지 얘기를 했거든요. 업그레이드가 좀 됐으면 좋겠다. 네, 뭐 서태지 훌륭한 어떤 대한민국 문학에 이제 충격을 준 사람이긴 한데 언제까지 서태지 얘기만 하나, 그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어쨌든 본인의 메시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물론 이제 자기가 경쟁력이 있다라 이재명을 이길 후보라고 어필하는 건데, 그게 말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말로 이재명을 이길 후보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좀 그거를 좀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사람은 이제 좀 왔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옛날에 비하면요, 인파가 물론 다른 후보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이 왔지만 뭐 저는 시대 교체,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썩 와닿지가 않아요, 감동적으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국민의힘 후보 여러 명이 출마 선언했는데 네. 크게 국민적 화제를 일으키면서 완전히 바람을 일으키는, 이게 솔직히 안 보이잖아요. 누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안철수 후보도 어디 광화문에 서서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게 숫자가 많다고 흥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제가 국민의힘에 약간 쓴소리 같긴 한데 뭔가 화끈하게 와닿는 바람을 좀 일으키는,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후보 출마 선언문이 안타깝게도 아직 안 보입니다. 예상외의 인물일까요? 나경원 의원 오늘 출마 선언이 예정이 돼 있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정치화이 끝나고 인터뷰가 계획이 돼 있는데,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 1시간가량 독대를 했습니다. 윤심 나 의원한테 있는 건가요? 뭐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마를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라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네. 이분이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 윤심만으로 4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적으로 봐요. 예, 그리고 지금 친윤계들, 윤핵관들 뭐 이분들도 지금 뿔뿔이 지금 흩어지는 분위기거든요. 일부는 뭐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부는 지금 홍준표 쪽으로 지금 갔고, 일부는 이제 뭐 지금 한덕수 지금 옥립 뭐 추대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뭐 김문수 가고, 그래서 이게 옛날만큼 조직이나 이런 걸로도 좀 재미를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난 당대표 때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이 2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3등을 했는데, 그때 대체적인 사람 예측은 나경원이 2등을 할 것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윤의 등에 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전략적 판단한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 다른 거는 그때는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파면된 대통령이다. 저는 뭐 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서정욱 변호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윤심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뭐 윤심은 이제 그 김문수든 나경원도 뭐 좋고요. 그다음에 한덕수까지도 약간 염두에 두고 좀 이게 관망하면서 누가 과연 이게 국민의 선택을 받는가, 아직은 이제 그 좀 여러 후보를 관망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여론의 지형을 좀 보게 볼 수 아마 이제 그 보겠군요. 한덕수도 고민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문수도 이제 장관이고요. 그다음에 나경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보고 있는
이런 데 상황이죠. 3명 정도.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5등이에요. 나경원 후보가 제가 보기에 5등인데 좀 다 컸습니다. 4명 중에 그 김문수는 거의 뭐 안정권에 결선에 한 명 있다면 그다음에 2등이 아마 한동훈 또는 이게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 씨가 요즘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누구 한 명을 끌어내려야 나경원 후보가 4등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5등권에서 다 코스는 맞는데 워낙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따라서 과연 4등 안에 들어갈까? 들어가면 이 기존의 4대 후보 중에 뭐 오세훈이냐 홍준표냐 한동훈이냐 누가 빠질까? 이런 것도 이게 관심사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은 당심도 중요하지만 저기 민심도 중요한데 이 윤심이 국민의힘 대선에 도움이 될까요? 뭐 예선에 도움된다 봐요. 예선에서는 또 이게 본선과 다른 전략이죠. 예선에서는 이게 당원이 50%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민심 50도 역선택이 배제된 국민의힘의 주로 이게 지지층이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저는 상당히 도움된다. 따라서 이제 뭐 예선 경선 과정에는 윤심을 적극 활용하고 오히려 이게 본선에 가면 좀 차별화. 우리 윤심하고 차별하는 이런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좀 갈 것 같아요. 후보들이 예, 그런 후보들도. 식으로 갈 거다. 예. 이 경선 룰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 경선 룰을 좀 보면은 후보들 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후 2명으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4명 4인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역동적이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특정인을 좀 배제하기 위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그러니까 좀 호감이 없거나 아니면은 조금 우려되는 인물이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을 그 반 땡땡땡 연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 아니냐. 근데 그 타겟이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친윤들이 상당히 그 거부감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은 패배해서 하든 좀 너무 형편없이 패배 안 하면은 당권을 접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왜냐하면 대선 조직이 그대로 이제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본인들 입지가 위험해진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는 별로 너무 좀 속내가 드러나는 룰이다. 솔직히 이 2명이서 이거 붙이는 거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이철우 지사 윤 전 대통령이 이철우 지사를 만났을 때 사람을 쓸 때는 충성심을 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했어요. 이게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한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현재 재판관도 그렇고요. 현재 재판관도 있고 오늘 이상하게 그 김준일 평론가하고 거의 100% 제 생각이 일치합니다. 거의 이재명 대표 분석부터 100% 거의 일치하는 것 같고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4강에 갔다. 예를 들어 이제 그 탄핵을 갖다가 반대하는 게 70%다. 그 탄핵을 찬성하는 게 30이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찬성하면 30%잖아요. 탄핵 반대하는 3명이 표를 나누면 25다. 그러면 이게 31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탄핵을 반대하는 70%가 본선에서 똘똘 뭉쳐서 한동훈 후보를 밀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결선 투표 가서 최소한 이게 50% 이상 압도적을 받는 사람을 이게 그 후보로 내야 된다. 그 점에서 룰이 바뀐 거예요. 물론 이게 룰이 뭐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측면이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70%가 탄핵을 반대한다면 30%로 과연 이게 후보를 댔을 때 또 본선은 어떻게 되는 거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보통 이게 뭐 명분상으로는 50% 결선 투표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는 뭐 불가피하게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이걸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여론 흐름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탄핵 찬성 반대 때 선고 나기 전과 그 이유가 달라요. 선고를 잘했다라고 한 게 그 훨씬 늘어났어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많이 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파면이 불가피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게 7대 3이다. 지금 그 여론이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하여간 이게 조금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지금 경선 과정에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성복은 늘어난 건 맞아요. 전환길도 제가 좀 전에 전화해서 성복은 해. 근데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성복은 하되 또 지지는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예선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뭐 적극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나경원 의원이 이제 뭐 인터뷰 하신다니까 그게 이제 자가 발전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은 윤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충성심 얘기하면은 누구는 또 배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은 뭐 검사 시절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지금은 충성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파면된 국민의 신의를 배신해서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은 그 배신해가지고 본인이 그러니까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지금 관저에 있으면서 지금 충성 운운하는 게 본인을 왕으로 하는구나. 손바닥에 왕자 쓰시고는 아직도 지금 왕으로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서정욱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이 예선과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전략을 달리할 거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당내 경선에서 나는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본선 가서 저는 탄핵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겠습니까? 그 안에서야 이제 어쨌든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라니까 그 지지자들이야 그냥 그래 그러려니 하겠지만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기회주의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극적으로 바꾸기는 저는 힘들다. 이미 그러니까 스탠스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탄핵 뭐 자기가 찬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저는 그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 의향을 물었다.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더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뭐 저는 세 가지 변수가 있는 게요. 하나는 그 민주당이 탄핵을 해주느냐. 탄핵을 해주면요. 바로 아마 사표 내고 출마할 겁니다. 민주당이 탄핵 여부.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 있잖아요. 국힘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1대1로 붙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없으면 추대로 놓을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변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윤심이 있어요. 지금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도 안 하고 또 전적 배제할 수도 없어요. 좀 섭섭한 건 있어요. 뭐 국무회의가 뭐 실체적인 뭐 정당인지 아닌지 진술이 정언이 좀 이게 섭섭한 건 있는데 또 대안이 없으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고심 중에 고심에 고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탄핵 여부, 그다음에 국힘 지지율 후보들, 그다음에 최종 윤심이 신뢰해야 되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이 3대 변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의 의원 중에요. 한덕수 좀 이게 지지나 관심 있는 분이 한 60여 명이 된다. 이런 통계를 제가 지도부에 했으면 그 정도로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60여 명이 한덕수에 관심이 가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어제였나 그제였나 그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인터뷰했는데 그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럼 그거 누가 잡아줬냐 보니까 성일종 의원이 잡아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꽤 많은 친윤들이 지금 한덕수 대박론에 좀 걸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신기루 같은 거라고 보고요. 어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어제 채널A가 단독이라고 기사를 썼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은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소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출마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트럼프의 참모들이 한국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매일같이 뉴스를 KBS 보면서 한덕수가 나올 수도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덕수 밑에 실무 조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덕수 대행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쪽에 전해줬는 거. 어느 게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셀프 대박론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추론인데 본인이 지금 본인 몸값 띄우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출마할 가능성 높지 않고 이게 완전 꽃가마 태워주듯이 경선도 안 하고 추대정도 아니면은 한덕수 지금 당내 경선은 어떻게 총괄합니까? 15일이 데드라인이거든.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못 나온다고 보고 다만 하나 무소속으로 나와서 단일화하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그러면 조직이 엄청 붙어줘야 돼요.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럼 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비공식적으로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은 해당 행위 논란까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인다 제가 보기엔. 그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얘기는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짧게. 경선은 이제 물 건너갔고요. 국민의힘에 들어오지도 않으면 경선 안 해요. 무소속이 아니고 국민 후보. 국민 후보로 초대해서 나중에 단일해서 국힘의 후보가 양보해서 추대하는 이거 시나리오 그런 데죠. 가능성은 그게 그러니까 국민 추대니까 그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기사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정적 인터뷰, 이번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예고한 나경원 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오늘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출마를 결심하셨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과연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이 자숙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지만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에 지금 가장 그 성장 동력마저 다 성장의 불씨도 꺼진 상황에서 통상의 위기, 안보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과연 대한민국은 어떠한 체제 하에 어떠한 발전을 해야 되는지 보면 결국 이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그 정신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출마 선언 결심했습니다. 네. 잠시 후 오후에 있을 출마 선언에 어떤 내용을 좀 담으실 건가요? 미리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출마했다 이 말씀 하시는데요. 국회의원 출신, 적어도 의회 민주주의를 잘 아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지, 저는 어쨌든 저희가 다시 여당이 될 때 이 거대 야당과 맞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거대 야당이 아시다시피 이번 탄핵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이 아시게 되셨습니다. 이 여당의 발목 잡기 29번의 줄 탄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거대 야당과 맞서려면 또 거대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려면 정말 의회 정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회는 정치를 그들이 싸우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저는 국회와의 협조를 얻지 않고 어떤 정부도 잘할 수 없다. 그런데 이재명의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지금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의회 권력도 다 가졌는데 행정 권력까지 가져봐라.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한마디로 의회도 그동안 그렇게 독재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 행정 권력도 가지게 되면 이것이 너무 많은 권력을 하나가 가지게 되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퇴행으로 나타날 것이 뻔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의회 정치의 복원부터가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의회를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생각하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결국은 이 지금 그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관세 전쟁도 있고요. 결국 이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익을 누가 지켜내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먼저 잘 지켜낼 수 있느냐 이걸 국민들이 바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퍼스트 국익 퍼스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야지만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더 편안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내놓을 핵심 공약, 대표적인 공약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너무 많이 다 말씀하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요. 전 늘 이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정치인이 나타나서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저희가 결국 지금이 피크고 이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많이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하면서 뭐 우리 성장률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지금은 성장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고 그런 쪽의 경제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뭐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출산의 극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99만 원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네. 제가 꼭 실현하고 싶은 건데요. 사실은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를 돌봐주는 가사 육아 도우미가 너무나 절실한데 이 지난번에 필리핀 가사 육아 도우미 이야기를 했다가 제대로 정책을 잘못 설계했습니다. 성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을 반드시 차별 적용해야 된다. 그거는 저희가 ILO 협약 111호를 탈퇴하면 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외국인 근로자 첫 번째 나라라고 합니다. 일본도 ILO 협약 111호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최저임금, 내국인하고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사보육 도우미 가 절실하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요양원보다는 내 집에서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간병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차별적으로 도입해서 그래서 99만 원 가사 도우미와 99만 원 간병인 시대를 열겠다가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연장 여론보다 우세합니다. 이를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그러실 겁니다. 탄핵 찬성 여론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실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시면 결국은 1인이 국회와 이 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했을 때 그 폐해를 아실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그래도 개인이 뛰게 하고 개인의 자유가 창의가 보장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잘 지켜졌을 때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은 뛰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또 그 이후에 김영삼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저희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 1인에게 모든 권력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일이죠. 윤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인데 한남동 관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 차담을 하셨어요. 윤 전 대통령과는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습니까?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지금부터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나라 걱정도 하셨고, 그동안에 대통령으로서 이 국가 운영을 하시면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가 있었나요? 제가 자꾸 너무 대통령 무슨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오늘 또 떠나시잖아요. 사저에서. 네. 사저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더 하는 말씀을 자꾸 많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대선 출마 결심에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대통령의 만남이 꼭 대선 출마에 영향을 대통령의 만남 때문에 대선 출마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그 말씀 중에서 새겨드릴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났다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예. 사람을 쓸 때는 충성심을 잘 보라고 했다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한 말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런 말씀을 나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대통령한테 별로 득된 거 없는데 그렇게 가서 열심히 혼자 앞에 가서 싸웠어 이렇게 말씀들 하셨잖아요. 저한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람 감정은 뒤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개인에 대한 충성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나라에 대한 충성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뭐라고 말씀드리고 왜 그걸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진짜 지금은 정말 제가 나오신 후보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굉장히 저는 절실함과 절박함 그게 다른 게 아니라요. 저희는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이 됐잖아요. 저희 정당에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면 정말 또 이렇게 그냥 정권을 내주어서는 대한민국이 또 큰 어떻게 보면 퇴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가장 핵심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지금 오늘의 어떻게 보면 성장 잠재력이 거의 실질적으로 지금 소멸되는 이런 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국민들과 함께 일어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보에 대한 제가 평가를 하기가 그러네요. 네,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꾸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꼭 메시지를 준다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보니까 저를 그때 관저에 오라고 하셨잖아요. 지난 네. 토요일에.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전부 다들 또 대통령 만나뵈러 가고 막 이렇게 사진도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윤 대통령의 공과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참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한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좀 세상에 꺼낸 점이라든지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완전히 복원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점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고 그것을 뭐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은 몰라도 이 대통령을 선거에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번 대선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간다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메시지를 주는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거의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대통령을 이용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고요. 후보들이. 네. 그런 부분이고요. 선거의 구도요. 선거의 구도를 뭐 결국 어떤 선거를 국민의힘은 저는 사실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져올 이 독재와 자유민주주의 그동안 이제 의회 독재를 넘어선 행정부까지 가지는 이 독재와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심판론이 야당에서 정부를 향해서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가 시끄러워진 것은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 끊임없이 대통령을 흔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오늘의 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178번의 조기 퇴진 집회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임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대통령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요. 저는 이 작년에 11월에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수사 기록이나 판결문에 나온 북한 지령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북한 지령문의 구호를 그대로 민노총과 민주당이 들고 나왔어요. 예컨대 뭐 이태원 사건이 났을 때는 퇴진이 곧 추모다라는 구호를 써라. 퇴진이 추모다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런 계엄이라는 뭐 제가 이제 이 지경에 이르는 데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의 그 조기 퇴진, 조기 대선, 그 조기 대선 왜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기 퇴진, 조기 대선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획책했다는 거죠. 178번의 그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22대 국회를 완전히 정말 거대 야당이 되고 나서는 국회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서는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킵니다. 저는 이런 국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 이유가 뭐냐? 그 과정에서 마음대로 입법을 해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유발한다든지 또는 마음대로 탄핵을 한다든지 이것으로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켰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 사태에 이르게 지금의 전국의 불안, 뭐 우리가 민생을 논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을 위한 그런 국회가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 국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경선 룰도 확정이 됐습니다. 네. 나 의원님은 경선 룰이 후보들 간에 공정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늘 제가 뭐
뭐 사실은 지금 명태균 사건에 운운하는 그 2021년 네. 그 서울시장 경선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로 당대표가 된 그 당대표 경선의 상대방이 저 나경원이었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경선 룰에 대해서 우리 당의 문제는 뭐냐. 민주당이 지금 처음으로 경선 룰을 바꾸면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어제까지 확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원래는 경선 룰을 바꾸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면 당연히 당원을 일정 부분 넣고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넣습니다. 우리 당은 늘 경선 룰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는 도입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든지 지난번에는 예비 경선을 뭐 여론조사 80에 당원 20을 했는데 이번에는 당원이 하나도 없다든지 네. 늘 경선 룰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늘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늘 특정 후보를 위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그래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론조사의 방식도 막 바꿨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심지어 뭐 민주당이 더 많이 대답할 수 있는 재질 조항을 네. 갑자기 넣어서 마음대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룰이라는 것은 뭡니까? 규칙이고 그거는 선수들이 뛰기 전에 미리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당원을 뺀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좀 졸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말씀을 아끼시는군요. 네. 네. 물어보셔서 대답을 합니다. 네. 1차 예비 경선 4인에 들어가야 하는데 나경원 의원만의 경쟁력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의회 정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지금 그 거대 야당을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의회 정치를 잘 알지 않는 대통령이 온다면 또 다른 불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구조, 87년 헌법 구조는 잘 보면요. 많은 분들이 제왕적 대통령 그러는데 이 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는 국회의 모습을 예정치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의회 권력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 국회 권력이 예컨대 누구나 탄핵을 하잖아요. 우리 헌법기관에. 헌법재판관들까지도 우린 대통령 탄핵은 물론이고 다 탄핵을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 탄핵만 되면 우리는 미국과 달리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국회에게 이런 권력을 준 거는 국회 안에 여야의 그래도 견제와 균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일당이 마음대로 갖고 그리고 국회법을 바꿔서 국회 안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것까지 예상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하에서는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그날부터 또 조기 퇴진 운동할 겁니다. 야당이. 그럼 우리 또 대통령 탄핵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의회와 의회 정치를 잘 아는 사람, 국회의 정치 복원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 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맞설 수 있는 또 여당의 이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진짜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지 저는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다. 경제 전문가, 외교 전문가 다 훌륭한 분 모시면 됩니다. 한덕수 총리 다시 총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경쟁입니다. 특히 견제가 되는 후보 혹은 지지층이 겹치는 후보가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다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다 훌륭한 후보시고요. 홍준표 후보님하고 저만 당을 안 떠났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견제가 되는 후보는 역시 홍준표 후보입니다. 이렇게 모두들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님 정말 애국심이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점 잘 알고 있고요.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런 점이 공통점이더라고요. 네. 네. 당내에서 한덕수 대행 차출론도 거론이 됩니다.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근데 아마 지금 하셔야 될 일들이 중차대한 일이 많아서 굉장히 아마 고민이 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오죽했으면 한덕수 대행 차출론까지 나올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출마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아마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애국적 결단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이제 관세 문제, 관세 전쟁 아닙니까? 네. 그걸 또 어느 정도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개헌이 화두입니다. 나 의원님은 개헌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제왕적 의회를 포함한 개헌은 좀 필요하다. 87년 체제는 좀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회의 권력이 일당이 가졌을 때 이렇게 강한 국회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87년 체제를 끝내야 되는 것일 텐데요. 그것이 지금 우원식 의장이 말한 것처럼 사실 2개월 안에 개헌이라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 권력 구조의 견제와 균형이 잘 만들어지는 그런 개헌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월권적,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이 거셉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실 일을 하신 거죠. 지금 민주당은 아마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권한대행이란 말은 똑같지만 명칭은 똑같지만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의 권한대행의 권한의 행사와 그리고 완전히 탄핵되고 나서 거리된 때의 권한의 행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비어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또 대한민국의 이 헌법 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탄핵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하실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적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정적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커피 쿠폰에 당첨된 분들은 게시판에 휴대폰 번호 남겨주시고 비공개 여부 체크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